수업합시다. 자, 오늘은 르네상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자, 먼저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14, 16세기 유럽에서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되살려 인간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려고 한 르네상스가 일어났습니다. 르네상스 시기에는 그리스 로마 문화를 본받아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중요시하는 인문주의라는 것이 발달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데카메론이라는 문학작품이 있었고, 미술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와 같은 사람들이 인체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그림들을 많이 남겼어요. 건축에서는 르네상스 양식 같은 것들이 발전을 하였는데 이런 건축물이 대표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르네상스 시기에는 인문주의라고 해서 예술 위주로만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과학 발전도 일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와 같은 사람들은 지동설을 주장해서 중세 교회의 천동설을 비판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천동설을 믿었던 당시 사람들의 우주관에 큰 변화를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16세기 이후에는 알프스 이북 지역으로 확산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르네상스를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다라고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현실사회와 교회의 부패를 날카롭게 비판을 하였는데요.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같은 그러한 작품들은 이러한 현실사회와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고 풍자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한편 중국으로부터 화약과 나침반이 전쟁과 장거리항에 이용되면서 화약은 봉건기사의 몰락으로, 나침반은 신항로 개척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은 동양보다는 훨씬 늦은 시기이긴 하지만 활판 인쇄술이라는 것을 발명을 해서 새로운 지식과 사상이 보급되는데 기여를 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끊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프린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16번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첫 번째 이탈리아 르네상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차 보시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즉 르네상스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는 르네상스의 성격에 따라서 지역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우리가 지금 제목을 보면 우리가 제목이 지역으로 우리가 구분이 되지만 실제로 르네상스는 지역에 따라서 또 그 지역에서 어떤 것들이 유행했느냐에 따라서 르네상스의 성격도 같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 이탈리아 지역의 북쪽에 있는, 즉 알프스 산맥의 이북에 있는 곳이니까 대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겠어요? 북유럽을 얘기를 할 거라는 거지, 그치? 북유럽 지역을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그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어떤 식으로 그 성격이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르네상스의 의미를 안다면 자연스럽게 서유럽에서 또는 유럽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르네상스라는 하나의 문예 부흥 운동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르네상스라는 말은 재생, 부활이라는 뜻으로 이전에 예전에 존재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다시 한번 조명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즉 14세기, 16세기 유럽에서 발생한 이 르네상스라는 운동은 종전까지 지배적인 종교로 자리 잡았고 지배적인 예술, 양식이었던
크리스트교 중심의 미술 양식에서 그리스 로마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인간 중심의 문예 부흥운동을 일으키고자 한 것이 바로 르네상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시 얘기해서 크리스트교 중심의 신 중심의 그러한 예술, 학문, 그러한 문예 같은 것들이 그러한 성격에서 탈피해서 신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종교 중심이 아닌 말 그대로 인간의 아름다움과 그러한 현실에 대한 의외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 르네상스가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르네상스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찾아보자면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 로마 문화의 유산이 많이 남아 있었고요, 이탈리아에. 두 번째로 지중해 무역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다 보니 경제적 번영을 이루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새로운 물건들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또한 도시의 자연스러운 분위기 역시 르네상스 발생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 망명학자들이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데요. 우리가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비잔티움 제국의 위치 자체가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 안에 속해져 있던 그러한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면 헬레니즘 문화, 그 이전에 있었던 그리스 문화. 왜냐하면 영토가 그리스 영토였기 때문에 그랬죠. 그죠? 그리스를 영향력 하에 두고 있었고, 또한 비잔티움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대체적인 영토들이 예전에 있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점령하고 있었던 헬레니즘 세계의 일부였다라는 것 또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잔티움 제국이 존속하는 동안에 비잔티움 제국 출신의 학자들은 헬레니즘 문화와 그리스 문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조상이었던 로마 문화에 대한 식견이 그러한 연구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물론이고, 이러한 연구물을 바탕으로 해서 이들이 멸망을 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연구했던 그러한 연구 성과들을 서유럽,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지역, 즉 다시 얘기하자면 이탈리아 지역에 와서 그 연구를 계속하고자 한 부분이 컸다고 보여지죠. 그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연구를 했던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 같은 것들이 다시 한번 유행을 선도하면서 르네상스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리스 로마 문화는 그리스에서 이야기하는 인간 중심적인 문화, 그 다음 로마에서 얘기하는 그런 실용적인 문화와 더불어서 역시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그리스 로마 문화를 통해서 인간의 개성과 가치와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하는 거죠.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느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트교 중심의 신학,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 중심의 예술, 이런 것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신중심이라는 거지. 신중심.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이 되겠죠. 그쵸? 이 신중심으로 하는 신학과 예술, 즉 학문 같은 것들은 인간의 개성이나 인간의 가치나 인간의 능력보다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전지전능한 그 어떠한 존재에 대한 찬미, 찬송, 찬양, 이제 그러한 성격의 신학과 예술 위주로 발전했을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르네상스가 재조명된다라는 말은 이러한 종교 중심의 학문과 종교 중심의 예술 양식 같은 것들이 이제 점차 빨빨하고 이제 인간 중심의 문화가 어서와 하는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가질 수 있는 성격은 인간의 개성과 가치와 능력을 중시하고자 했기 때문에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을 하려고 했을 것이고요. 또 어떠한 문학작품이나 또는 예술작품에서 꼭 반드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술을 보시면 인체의 아름다움과 사물이 있는 그대로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요. 대표적으로 모나리자 작품의 다빈치, 그 다음에 다비드상의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작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파엘로는 더 볼 것도 없고요. 문학에서는 역시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일상생활 이야기 같은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페트라르카라든지 보카치오, 데카메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과학에서는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지동설을 통해서 당시 우주관에 큰 변화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지동설은 기존에 있었던 중세 우주관의 변화를 어떤 식으로 가져왔느냐. 당시의 우주관은 천동설이라고 해서 지구가 가운데에 있고 태양을 비롯한 모든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천동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천동설이라는 것이 개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동설이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운데에는 태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강렬한 존재가 있고, 여기에 지구,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명 같은 이런 행성들이 각자의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렇죠, 지동설이 되겠죠. 당연히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은 없겠죠.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중심이 되는 지구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 주변으로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천체망원경이라는 것을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동설이 탄생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 사람들이 이러한 지동설을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즉 과학이 발달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건축에서는 르네상스 양식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런 것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조만 하시면 돼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인간의 개성과 능력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자 하는 그런 이탈리아 르네상스와는 다르게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그 성격이 달랐어요. 인간의 아름다움보다는 현실적인 내용, 그리고 현실적인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에 대한 비판, 풍자 이런 것들이 그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남쪽에 있었던 이탈리아와는 다르게 북쪽에 있었던 이 북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북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교회와 그 다음에 봉건 세력의 힘이 강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여전히 남부유럽과는 다르게 북유럽에는 교회와 봉건 세력의 힘이 여전히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교회와 봉건 세력들이 얼마만큼 부패했고 또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 또는 그들의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과 관련되어서 우신예찬이라는 작품, 유토피아라는 작품, 그 다음에 돈키호테라는 작품, 이러한 세 가지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세력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봉건 세력이 여전히 그 위세를 떨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비판과 풍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을 통해서 사람들은
책을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전에 우리가 써서 책을 쓰는 필사본만을 책으로 만들던 방법에서 넘어가서 이제는 여러 부를 복사해서 찍어낼 수 있는 활판 인쇄술이 개발됨에 따라 책값이 굉장히 많이 내렸다는 것을 책값이 굉장히 절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라는 책을 만드는데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성경을 손으로 쓰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필사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필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가격도 굉장히 비쌌다고 볼 수 있겠죠. 그쵸?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격도 비쌌고, 그러니까 자연히 이러한 성경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귀족과 성직자에 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 발명되고 나서부터는 필사본에 비해서 시간이 감소가 되었고, 시간이 감소되고 많이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역시 다운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귀족과 성직자보다 그 자본의 규모가 낮은 일반 중산층 계급의 시민 정도는 누구나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귀족과 성직자보다는 조금 급이 낮은, 또는 계급이나 또는 그 자본의 규모가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굳이 얘기하자면 뭐 중소계층 정도 볼 수 있겠죠. 중소계층이라 하면 뭐 상인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어느 정도의 그 자본을 가지고 있는 뭐 시민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 상인이나 또는 시민계층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중소계층들이 이제 성경을 사보는 과정에서 이들은 한 가지 깨닫습니다. 성직자가 이러한 성경을 함부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특권과 자신들의 그러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러한 상민과 시민계층들이 점차 성직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되고, 이러한 부패한 성직자들과 그에 결탁하는 봉건 귀족들에 대한 날쌘 비판의 목소리가 강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직자의 부패와 그러한 교회의 민낯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종교가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이러한 종교개혁은 바로 우리가 곧 알아보게 될 종교개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결국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을 통해서 종교와 새로운 사상이 보다 쉽게 전파가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존의 특권층이 형성하고 있었던 귀족과 성직자 세력에 대한 날쌘 비판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뤄질 종교개혁에 대해서 종교개혁에 불을 지피게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르네상스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 그 다음 요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면은 대체적으로 이탈리아 르네상스, 만약에 요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뭐 요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요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면 이들은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가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먼저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알프스 이북으로 옮아져서 전파가 된 것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입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학교에서든 아니면 유튜브에서 댓글을 다시든 어떤 방식으로든 저에게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는 종교개혁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